네,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 끝판왕 손 대표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떴고요. 그래서 바로 공고 분석 그리고 사업계획서 바뀐 양식에 대한 설명까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고 보시면 2월 17일자로 이제 공고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원 대상 보시면 예비 창업자인데, 일단은 이 예비 창업자의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원 내용 보시면 사업화 자금을 평균 0.5억 원 지원해준다.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 지원해준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BM 고도와 MVP 제작 멘토링 같은 거 있는데, 이제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돈만 주고 끝 이게 아니라 사업을 위한 멘토도 붙여주고, 뭐 뒤에 데모데이나 뭐 투자사도 연결시켜주고, 뭐 보육기업으로 다른 지원 사업도 연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이랑 다른 점은 일단 평균 0.5억 원이라고만 돼 있죠. 원래 최대 1억 원이라고 항상 써놨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항상 최대 1억 원이라고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받아야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니까, 그럼 1억도 안 주는데 뭐하러 최대 1억 원으로 써주냐,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부. 그래서 욕먹어서 삭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협약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이 협약기간이라는 건 결국엔 시제품을 완성해야 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개월 내에 최대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주니까 8개월 내에 5천만 원으로 당신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내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정 규모인데 이번에 780명을 뽑습니다. 일반 분야 660명, 뭐 특허 분야 1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기준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작년 기준으로 930명 정도 뽑았는데 이제는 780명이니까 한 150명 정도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예비창업 패키지를 아는 사람은 늘어나고 뽑는 사람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그만큼 세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780명이 한 번에 겨루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주간기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각각의 접수를 해서 그 접수된 기업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주간기간 사항마다 조금씩 다르다, 경쟁률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원 내용 보면은 이제 평균 0.5억 원을 지원한다 라고 돼 있고, 조금 바뀐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선정이 되면 한 번에 다 줬는데 이제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차등으로 지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단계에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서류랑 발표평가 합격하면 준비자금으로 2천만 원 내외를 주겠다, 1차로. 그 다음에 협약 중간 시점에 한 번 더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도 차등으로 4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좋은 점은 일단 정부 지원 사업비 100%여서 자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강점이 있고, 그리고 어디다 쓸 수 있냐 보면은 뭐 재료비, 우리 거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나 데이터 같은 거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주용역비, 우리가 못 만드는 거 뭐 OEM이나 이런 거 맡겨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당연히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특허권, 상표나 이런 거 등록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인건비 당연히 쓸 수 있고, 뭐 지급수수료, 내가 어디 나갔던 여비, 뭐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창업활동비죠. 요거는 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구매할 수 있어요. 월 50만 원 정도는 증빙 없이 그냥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멘토링이나 프로그램으로 도와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BM 수립이나 이런 투자 유치나 주간기간마다 또 특화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랑 그것들을 지원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신청 자격인데,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즉 법인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면제를 해줘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만 포함된 개인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일단 그 예비 창업자로 쳐준다는 거죠. 자, 근데 직원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딱 하나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만 일단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고용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여야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법인 사업자 형태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근데 고용은 없다, 이런 상태여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으로, 즉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B를 또 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개인 사업자부터는 창업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 동일하게 하면은 왜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되냐? 우리는 개인 사업자 A가 임대업이었던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이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B를 창업해버리면 그거는 창업기업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 법인을 창업해야만 이거를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업종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협약기간 내에 법인으로 새로 창업을 하셔야 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면 요게 있어요. 사업 공고일 기준이 딱 그 1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 공고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공고 뜨기 전에 폐업해버리고 나 예비 창업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편법으로 예비 창업자를 만들고 지원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어서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고일 시점까지 만약에 폐업 이력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비 창업자로 보지 않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년 12월 31일까지 폐업이 완료된 상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다른 사업자는 없는 사람만 예비 창업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에 신청 분야를 보면은 일반 분야랑 특화 분야로 조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분야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업종에 따라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벤처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실 때 거기다가 넣으시면은 이제 여성 기업들만 서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겠죠. 필터링이 일단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여성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특정 산업군에 몰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업종이나 뭐 뷰티 업종이나 뭐 예술 업종이나 뭐 공방이라거나 약간 이런 쪽에 아이템들이 몰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양날의 검입니다. 내 아이템이 조금은 그냥 클리셰가 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기가 더 경쟁이 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슷비슷한 아이템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눈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약간 운이 따른다 라고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셜벤처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소셜벤처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아래 링크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내벤처에서 예비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 요거는 공고 자체가 아예 따로 뜨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제외 대상 보시면 당연히 지원하면 안 될 사람들, 이미 내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람, 그 다음에 세금 안 낸 사람, 그 다음에 이전에 지원 받았는데 환수 조치 당해가지고 아직 그게 납부가 덜 끝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혹시 내가 다른 중기부 지원 사업 받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주요합니다. 특정 기업의 발행 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자.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대표이사가 아닌데도 주주일 수는 있잖아요. 다른 법인에. 근데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나인데 내가 거기에 5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 혹은 내가 50% 미만이지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비창업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왜냐면 그 법인의 실소유주, 즉 주주 중에 최대 주주, 과점 주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비창업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법인 A가 있는데 그 주주 구성이 다음과 같아요. 내가 30%, 아내분이 10%, 그리고 나머지 지인, 이거 제3자입니다. 지인이 30%, 지인 2가 이것도 제3자, 친족이 아닌 사람 30%.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비 창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이제 예비 창업자가 아닙니다. 자, 왜냐면 지인들 제3자 다 합쳐서 60%죠? 근데 나는 30%니까 괜찮냐? 아닙니다. 일단 친족까지니까 나는 40%를 실소유한 것과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인들 다 합치면은 우리 가족보다 많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대 주주는 나 단독이 아니죠. 근데 지금 최대 주주가 나와 나의 아내입니다. 40%로 친족 합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주주이자 과점 주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예비 창업자가 아니다, 법인의 실소유주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정 중에도 이제 아내가 대표이사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분 정리도 그래서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겠죠, 이거 지원하시려면. 그리고 의무 및 역할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소셜벤처 분야 있었죠? 그 소셜벤처 분야의 그 기준이 뭐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링크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반복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유한 신청자는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 창업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은 창업기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폐업을 하면 안 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접수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12일 수요일 16시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16시 이전에 약관 동의하고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사업계획서 쓰다가 시간 조금 오버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접수 서류 없어도 그 약관 동의하고 그 신청만 해놓으면 일단 과제번호를 부여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긴박할 경우에 서류 조금 준비할 시간을 버시는 게 좋은 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접수처는 K-스타트업에서 직접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회원가입 안 돼 있으시면 가입 먼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발표도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당장 제출해야 될 서류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일부가 있는데 양식이 조금 변동이 됐어요, 작년에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양식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기 맘대로 지원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양식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해 주시면 되고, 증빙 서류 같은 거는 뭐 가점 사항이나 내 신분증이나 이런 서류들 있죠. 그거를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자, 유의할 점은 그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이제 그림 자료 많이 넣으시는 분 계실 텐데 그 그림 자료를 원본으로 넣지 마시고 직접 캡처해 가지고 그 캡처본으로 넣어 주셔야 용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서류 같은 것들도 내가 스캔해 가지고 올리면은 생각보다 용량 크거든요. 요새 휴대폰들 하도 화질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원본 하지 마시고 캡처해 가지고 넣으시면은 30메가 미만으로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평가 및 선정 절차인데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서 많이. 일단 총 3단계가 됐습니다. 원래는 서류 통과하고 발표 평가하면은 그냥 끝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발표까지 통과하면 최종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1단계 대상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의미긴 한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건 검토, 그 서류 냈을 때 내가 예비 창업자인지 확인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를 3월 말에 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서류 평가를 하고 원래 바로 그 사람들 다 발표 평가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인큐베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서류 평가 통과자 대상에 한해서 집체 교육을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체 교육을 하고 뭐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발표 때 더 준비하면 좋을 뭐 고도화 내용들 이런 거를 인터뷰로 조금 훈련시켜 주겠다, 약간 이런 내용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발표 평가를 그대로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30분 이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뒤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돼 가지고 내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은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을 자세하게 보면 이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서류 평가는 사업계획서 토대로 진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표평가 대상자를 2배수 내외로 이제 2대1 싸움이다, 발표평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네가 예비 창업자가 맞는지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실증명 중에 총사업자 등록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받으시는 방법은 이제 블로그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올 거여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총사업자 등록 내역에서 뭐 위 본인은 한 번도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멘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폐업 이력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 이력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 각각 폐업 사실 증명서 따로 떼가지고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서류 합격자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서류평가 가점이랑 면제 대상이 따로 있는데, 일단은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내가 인공지능 관련된 대학원생 졸업생이다 라고 하시면은 2점 가점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원에 어느 학교인지 여기 나와 있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은 1점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과 똑같이 ESG, 특히 그린 관련된 사업들, 기후테크 관련된 사업들은 가점을 준다. 이거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일단은 기후테크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신청하실 때 거기에 가점 사항에 내가 적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기후테크 관련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을 거니까 신청하실 때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센터 추천을 받은 입주기업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제도 있어요. 여기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요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업을 한번 폐업하신 분들 중에 네가 성실하게 해가지고 폐업을 한 게 맞냐,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 검사 통과하면은 이제 재기 지원해 줄 때, 이런 정부 지원 사업 할 때 조금 우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서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이 추가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멘토가 붙어가지고 집체 교육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1대1 멘토링 가능하면 하겠다라고, 일단은 주간기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집체 교육 한번 하는 거는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역량검증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1대1 미팅을 다 해가지고 심층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합격된 사람 필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받으실 때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표평가 진행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인큐베이팅은 뭐 이틀 3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마 하루 내에 다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평가를 하고, 자, 여기서 평가 시간이 이제 30분 이내인데 발표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다음 시간대랑 5분 정도는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 시간은 25분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하고요. 근데 발표 시간 15분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만약에 발표 시간이 20분이다 하면은 질의응답 5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루즈해지고 너무 질문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발표 15분에 질의응답 10분이 스탠다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표 15분 요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가끔 뭐 15분 발표한다니까 15분 꽉꽉 채우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어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 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발표는 10분 내외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선 선정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일단 신청하는 순간 선정이 확정된 상태, 그러니까 서류평가랑 발표평가 둘 다 확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K스타트업 왕중왕전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서 대상이나 최우수상 수상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디캠프나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뭐 입상한 사람, 그 다음에 24년도에 사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비 창업 단계 전에 미리 교육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수료한 사람은 일단 무조건 합격이다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선 선정된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서류랑 발표평가는 참석을 해야 된다. 아까 인큐베이팅도 포함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단계는 고득점사 순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순위마다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도 이제 다른 지원 사업이랑 동시에 지원을 하고 막 간보다 보니까 일단은 선정이 되면은 3일 이내에 확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약 체결 확약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지원 사업들은 지원을 하셨더라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현장 방문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극소수거나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돼 있죠. 그래서 이게 PSST 구조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일정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평가는 4월 달에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5월 정도 되면은 협약 체결하고 사업비가 지급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정됐다는 게 이제 1단계 사업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2천만 원 내외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 수행 때 한 번 더 주겠다, 나머지 금액 4천만 원 내외를 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랑 점검을 하면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8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5월 달에 시작이 되면 이제 내년 1월 정도, 26년 1월 정도에 사업이 종료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다른 거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남의 아이템을 사칭했거나 뭐 대필로 했거나 내가 하나도 작성한 게 없거나 약간 이러면은 만약에 신고해서 걸리면은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다른 중기부 사업, 그 다음에 뭐 문체부나 뭐 환경부 사업, 동시에 지원한 사업들은 모두 신청해서 모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2개 이상 공고기관이 중복으로 선정이 되면 반드시 1개만 선택해라.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항인데 시스템 관련해서 내가 뭐 지원하다가 뭐 튕겼다, 나는 이런 란이 없다, 뭐 요럴 때는 이제 1357에 문의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내용에 대한 문의는 주관기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마다 그 사업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예비창업 패키지가 어떤 사업이고 우리 주관기관은 어떤 특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하면 좋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개최 일시가 겹치지 않으면 한번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주관기관 뭐 한두 개만 설정하지 마시고 한 우선순위 2-3개 정도 설정하셔가지고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주관기관은 좀 프로그램이 괜찮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약간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기관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줌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도 주관기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번 설명회도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대상 업종입니다. 딱 봐도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업종들이죠. 요것만 제외하고는 다 지원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화 자금은 동시에 지원은 되지만 수혜는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만약에 예비창업 패키지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는 못 받는 겁니다. 생애 최초라는 것도 작년에 있었다가 이제 올해 없어진 건데, 이걸 받은 사람도 내 명의로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업체 할게요 라고 하더라도 예비창업 패키지는 다신 지원할 수 없다 라는 의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수행 불가한 지원사업 목록 쪽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의 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복해서 지원이나 수혜를 못 받는 게 당연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공고 분석은 여기까지 드렸고, 그 사업계획서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짧게 설명드리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왼쪽이 작년 양식이고요, 24년도 양식이고 오른쪽이 올해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목차니까 요거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자유도가 높아졌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똑같은데 자유도가 조금 높아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이제 신청 현황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현황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신청 현황을 사업계획서 내에 쓰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할 때 그냥 온라인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현황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거는 작년이랑 똑같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요 부분도 그 사업계획서랑 정확히 이제 일치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구체화 및 방안, 뭐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PSST 구조로 딱 떨어지게 바뀌었죠. 그래서 파란색 가이드 보시고 그거 제목으로 달고 쭉 써보시면은 요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글씨체도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이렇게만 돼 있고 원래는 이렇게 중제목으로 조금 나눠줬단 말이죠.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그 다음에 1-2번 뭐 목표 시장 고객 분석을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써라 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에 만약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쓰셨던 분들은 여기 그대로 복붙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복붙 하실 때 이 소제목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게만 잘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은 스토리텔링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유리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레고 끼우듯이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계획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팁은 일단 24년도 양식 기준으로 이 제목을 차라리 이 소제목으로 가져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차라리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비슷한 상황인데 원래는 2-1번 뭐 창업 아이템 현황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2번 한 번에 다 합쳐졌고 이제 바로 사업 추진 일정 물어본다. 원래는 성장 전략 쪽에서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는 2번 부분에서 사업 추진 일정 바로 물어본다. 요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최대 뭐 1억 원 줄게. 그래서 그 돈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해봐 라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준다고 했잖아요. 사업비 자체를. 그래서 1차는 이제 2천만 원 내외로 작성하고 이제 2차는 4천만 원 내외로 작성하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신청한 금액 이상으로는 절대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총 합계를 1,000만 원으로 신청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는 2천만 원 내외로 준다고 했지만 나는 조금 자신이 없어서 난 1,000만 원만 일단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이 1,00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원칙상. 그래서 나는 최대한 최대 금액으로 이거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내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그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준다는 거여서 이거는 좀 크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3천만 원이 필요해 라고 오히려 어필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야 맥시멈으로 받을 확률이 더 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4천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000만 원 정도 더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최대 나 그냥 5천만 원 필요해 2차에는 이렇게 어필하시는 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렇게 중제목으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던 게 다 통합돼 가지고 한 번에 쓰게 돼 있다 이상으로는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신 이제 맨 뒤에 있던 ESG 내용이 성장 전략에 쓰도록 조금 바뀌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 구성도 중제목만 없어졌지 내용은 다 동일하다. 대표자 쓰고 팀 내용 쓰고 그 다음에 협력기관 내용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ESG가 없어지면서 그냥 깔끔하게 팀 구성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끝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공고 분석이랑 사업계획서 양식 달라진 부분 그 다음에 팁 조금 드렸는데 따지고 보면 작년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다 거의 동일하니까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시 양식만 옮겨가지고 간편하게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사업계획서 감 전혀 안 잡힌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제 사업계획서 무료 강의 달아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